예, 소개받은 최백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부터 대학 선생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뭐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93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서 이 교육개혁 한다고 하면서 학부제 도입하는 거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때,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저 학부제가 저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젊었을 때 얘기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요. 저는 이제 경제학도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93, 4년경에 그 OECD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OECD가 굉장히 잘 사는 국가들의 클럽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들 다 많이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뭐 중남미에 그러니까 뭐 멕시코 같은 국가도 거기 해영 국가이고 이럴 정도고 또 동구 국가들도 이제 해영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확장이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부자 국가들 클럽이었었죠. OECD가요. 근데 OECD 보고서에서 이제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없었었어요. 80년대에는요.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고선 제가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잘 사는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못 사는 국가들에서 이 용어가 나온 게 아니라 잘 사는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딱 나왔을 때요. 잘 사는 국가들의 청년들은 대개 이제 교육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자기 부모 세대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요. 근데 제가 공부한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할 때 기준이 생산성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교육 수준에 의해서 인적 자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있는데 고학력자를 기피하는 현상이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라는 것은요. 사회 평균적인 실업률보다도 한 많게는 한 서너 배 더 많은 이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청년 실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교육하고 생산성 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게 아니냐. 기업이 기피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고학력자들을 채용을 기피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는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회과학의 가장 좋은 텍스트북은 현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텍스트북이다.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 문헌 레퍼런스에 불과한 거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이제 현실과의 어쨌든 간 대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현실과 이걸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내용들을 소통시켜야 된다, 연결시켜봐야 된다. 이제 이런 점에서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 것은 94년부터 인터넷이 도입이 시작됩니다.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게 94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무슨 엉뚱한 짓까지 했냐면은, 대학로에 보게 되면은 산업 디자인 센터라고 있었습니다. 홍대에서 그러니까는 그 위탁받아가지고 거기 교육을 하던, 옛날 서울대 물리대 그 자리 그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저는 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뭐 신기했다기보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인터넷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호기심으로 그 산업 디자인 센터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달 동안을 주말마다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날씨 좋은 4, 5, 6월 달이니까요. 달에 주말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16시간이죠. 집중교육을 하는 이제 웹 디자인을 집중교육을 받아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는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되게 있고, 저는 이제 신분도 속이고 이제 뭐 속일 필요는 없었지만 하여간 뭐 드러내지 않고 갔는데, 주로 미대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그걸 듣더라고요. 이제 웹 디자인 그걸 초창기에 우리 처음에 다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 웹을,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짜야 됐었습니다. 프로그램을요. 뭐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가 다 짜야 됐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3달 동안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박원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 만든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데도 제가 4, 5, 6월 달을 빼고선 4, 5, 6월 달 3달 동안 나 찾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는 한번 결심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봄날 같은 그 저기 토요일 4, 5, 6월 달에 이제니까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을 그러니까 시간을 빼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아주 개근을 했습니다. 개근을 하면서 이제니까 그래가지고 수료증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거 그때 공부하면서 우리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경제학이거든요. 산업사회 특히 뭐 제조업에 기초한 경험에 기초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이제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그 아는 젊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각종 전공 분야들 다 다른 분야들이 선생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실험대학 운동을 했었어요. 건대 내에서요. 실험대학 운동을. 그러니까 대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어차피 대학 선생 생활 하려고 이 직업들 택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선생 하기 위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좀 공유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 속의 대학 운동을 이제 하고요. 하다가 제가 이제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경기도 하남에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 왔다는 얘기 소문을 듣고서는 그래서 하남에서 지역 주민 자치 운동을 이제 하면서 민들레 학교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요. 대안학교, 민들레 학교 교장 선생님도 제가 몇 년 팔자여도 없는 걸 해보기도 하고요. 하면서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가 그 당시 그 대안학교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년 더 된 얘기인데요. 기성세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살아갈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같으면은 한 20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그럴 텐데 얘들이 살아갈 시대에 얘들이 지금 교육으로는 적응을 못할 거다. 소위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 거다. 지금 같은 교육이 계속된다면은 부적응자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저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엄청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해보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사회운동 이런데 시민운동에 참여도 하면서도 교육에 항상 그러니까 목말라 했고요. 교육 문제. 근데 대학 내부에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또 발버둥도 쳐봤어요. 발버둥 쳐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얼굴 침 뱉기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를 소위 말해서 이 대학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속에서 자율적인 역량 없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율적인 역량 없다. 난 대학 교수들 집단들한테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걸 숱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굉장히 교육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위로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칼질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했었는데, 근데 교육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저는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렇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관심을 경제학자지만 제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은 교육 정책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하고 그럴 정도로 교육에 굉장히 그 문제인식을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 여기 오늘 모신 여러 선생님들처럼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뭐 경제학도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안승문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경제학도로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교육 문제를 이거를 좀 이제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거대한 미스매치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학도로서 좀 공부한 알고 있는 경제적인 지식이 안 맞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이게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경제학자한테 가서 뭘 그러니까는 예측을 물어보느니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거다. 이런 이제 조롱까지 받을 정도로까지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제학의 이론이라는 것이 소위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일어날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70년대는 되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 이론은 되게 70년대까지 다 완성이 된 건데 그때가 정확하게 제조업 시대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시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경제학책은 제조업의 산업의 그 경험의 기초에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근데 제조업의 종사자가 미국 같은 경우는 8%뿐이 안 됩니다. 전체 노동력 중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요. 한 2% 미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90% 이상이니까는 제조업이 그 전통적인 산업이 아닌 데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제학은 그러니까 이 그 제조업 시대 그러니까 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맞고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엉터리 소리들 많이들 하고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거대한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변환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간에 기존의 산업 중에 산업 또는 새로운 산업이 추가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과 문화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어떤 하나 이런 전환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경제도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도래하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이라는 것은 뭐 기술적인 측면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 초점은 산업사회 인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청년의 좀비화. 선생님들 중에서 뭐 대학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겠지만은 저는 대학생들 몇 년 전부터 보면서 지금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대학생들 보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꼭 좀비 같아요. 좀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성인 취급받으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부모한테 무슨 공부하라 이런 잔소리는 안 듣죠. 안 듣는데 수업 있으면 학교에 오죠. 수업 있으면 학교에 오는데 학교에 와서 그래서 수업을 또 들어야 되니까 출석을 해가지고 듣는데 문제는 본인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좀 이제 1학년 들어왔을 때는 막 이제 놀고 그러겠지만은 좀 지나면서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할 이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하는 거, 친구들이 하는 거, 소위 말해 스펙 쌓기죠. 이런 걸 하는데 그걸로도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 스펙 쌓는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애들 잘합니다. 잘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러니까 과제를 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든 간에 이건 짜깁기를 하든 간에 잘 만들어 오듯이 뭐 이렇게 그게 확정된 길이 있으면은 그걸 잘 합니다. 하는데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그냥 이게 너무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확실하고요. 근데 무슨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수도 없는 거예요. 교수조차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이에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에 보다도 한 2배 이상, 2배 소득되는 나라들의 수준으로 자녀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투자는 많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요건도 굉장히 높아요. 세계 뭐 1등 수준이죠. 우리나라죠. 문화적인 요건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하여간 물론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냥 문명 문화의 전환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특히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그러니까 경제 발전 방식.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 방식도 거기에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국가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 찍어내기 식의 인재 만들기요. 이 속에서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하려다 보니까는 인재들도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도 그러니까는 빠른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많이 양산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화 시절에 겪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지금 이제 굉장히 그걸 이제 희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래서 지금 대전환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대전환이냐 얘기할 때요.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게는 산업 생태계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각 변동이 진행 중이고요.
경제 생태계가 지금 이제 꿈틀꿈틀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이라는 것의 그 하나의 기본 단위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업, 비즈니스들이겠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이 변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작이나 경영학에서 사업가를 가지고 뭐 거창하게 뭐 이 혁신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돈 냄새를 일반 사람보다 잘 맡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돈의 흐름의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기업가, 사업가 이런 건데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옵니다. 기술이 변하게 되면요. 새롭게 이런 사업하면 좀 될 것 같다.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산업이 기존의 산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때는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 생태계가 경제 생태계가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인터넷 혁명을 얘기했지만 인터넷 혁명 이후에 특히 이 기술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경제의 디지털화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플랫폼화까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메타버스도 다 플랫폼화입니다. 플랫폼화인데 경제의 플랫폼화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인식을 던진다면요 이런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플랫폼화 되어지면서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는 것은 새로운 돈벌이 방식이 나왔는데 이 사업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게 되면요 기업 가치 평가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 소위 이제 그 미국의 돈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금융부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뭐 아이디어지만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 나라의 GDP하고 한 나라의 기업의 가치하고는 일정한 그러니까 비율 관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 조직이 기업의 가치하고 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일정한 비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단지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보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50년 동안은 그러니까는 기업 GDP 대비 기업 가치가 한 70% 정도 이루어져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95년 이후부터 그래서 인터넷 혁명 이후부터 갑자기 이게 점프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한 2%까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70%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죠. 70%에서 한 112%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럼 전통적인 기업과 인터넷 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기업이 다른 기업이라는 얘기죠. 뭔가 기업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나 이제 먼저 던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는 흔히 이제 미국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굉장히 별로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 모델들이더라 이거예요. 뭐 이건 뭐 쉽게 갈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전통적으로는 택시 운송 서비스 사업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택시 기사 노동자를 한 명도 채용을 안 하니까 택시도 소유할 필요가 없는 회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노동력도 고용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냐면 많은 물적 자본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employment right and 그 다음에 이제 asset right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 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업 가치의 평가 방식은 굉장히 과거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고용은 굉장히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통적인 그 산업사회 속에서는 기업 가치라는 건 주주 가치죠. 그다음 그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총 합계한 게 기업 가치니까요. 주주 가치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고용 규모가 일정한 상관성을 가졌습니다. 기업 가치가 클수록 고용 규모도 컸었어요. 제조업 시대 때, 제조업 기업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과거 80대 초에는 한 65만 명, 70만 명씩 고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15만 명도 고용 안 해요. 기업 가치는 10배 이상, 12배 이상, 18배 이상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뭐 친기업 성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이런 대표적으로 MB가 이제 그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기업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려고 그러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영리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잖아요.
기업이 돈 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주들 중심으로 나눠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업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 더군다나 기업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사회에다가 전가도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기업의 이 소위 말해서 소유 구조를 보면 이제 그걸 쉽게 있습니다. 기업은 유한 책임회사잖아요. 사고는 엄청나게 쳐놓고 책임은 그러니까 유한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기업이라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도 그런데 왜 기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런 의문이 과거에는 뭐였었냐면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역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일자리 창출이었던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한다. 돈벌이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화돼 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기업한테 왜 근데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전통적인 경제학, 경영학의 얘기가 안 맞는 게 이제 막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뭐 며칠 동안에 월가의 주가들이 폭락을 해서 그렇지만은 여전히 구글에 그러니까는 이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한 1조 8천억 달러,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한 2조 8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00개가 넘습니다. 유엔 가입 국가도 그러니까 한 190개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경제 규모를 쭉 갈 때 보게 되면은 한 10개 국가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쭉 떠오르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인도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영국보다 애플의 기업 가치가 더 큽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가요. 영국의 GDP가 2조 7천억 달러 됐었습니다. 2조 7천억 달러예요. 근데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가 넘고 3조 달러를 한번 넘었었죠. 넘었다가 미끄러지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러지만은 추월을 해버렸어요. 세계 경제 규모 5위 국가를 그러니까 추월했습니다. 한 개 기업의 가치가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었어요. 제조업 기업들은요, 한 기껏해야 4천억 달러 대였었습니다. 거기가 맥시멈이었었어요. 근데 보통 1조 달러 넘는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2조 달러 넘고 3조 달러 넘는 이런 게니까. 웬만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추월하는 이런 게. 왜 그러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가라는 것은 국민국가잖아요. 근대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민족국가, 국민국가 개념이잖아요. 국민국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잖아요. 영토요. 영토 중심 저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물리적인 영토의 구속을 안 받죠. 한번 우리가 20년 전하고 혹은 뭐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공급된 그러니까 제품들을 되게 소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넷플릭스를 소비를 하고 있고, 예? 이 음원 서비스 젊은 친구들은 애플에 그러니까 음원 서비스 소비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공급하는 제품들을 소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플랫폼 기업들은 전 지구를 상대로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소위 물리적인 전통적인 영역이니까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기업들이죠. 디지털 상에서 다 구하니까요. 그러니까 탈국민 경제 이 사업 모델이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경제 운용은 국민 경제 틀 내에서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보게 되면요. 경제 정책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한국 경제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국민 경제 단위 개념이거든요. 이거 근대 개념이죠. 근대 개념이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청년 실업 문제는 나라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위 잘 사는 나라들 다 이게 가는 문제잖아요. 이게 미국의 저건데요. 미국의 오바마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그 앤 크루거라고 유명한 여성 노동경제학자 있었습니다. 여성인데 노동경제학자인데 상당히 사람도 괜찮고 그런 분이신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백악관 소위 대통령의 경제 스승을 역할을 했는데 노동경제학자였었어요. 노동경제학자를요. 쓴 이유가 이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썼던 겁니다. 오바마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랬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별로 전문가들도 별로 그러니까 대안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일자리 대안을 전문가들이 잘 못 내놓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대안 별로 시험당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가 그 당시 무슨 얘기가 했냐면 국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아이디어 좀 내놔달라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는 오죽 답답했으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학 졸업자가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하고 태스크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 태스크하고는 다를 게 아닙니까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임금도 다르게 주는 것이고요. 근데 대학 졸업자가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하나의 인지량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대학이 얼마나 그러니까 공급을 해주느냐 관계가 2000년간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2006년에 급감하기 시작해요.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그러니까는 대졸자가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에 별로 그러니까 효과적인 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좀 이후에 나오지만은 대학에서 쓸모 있는 인재를 별로 잘 공급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이제 털털 나옵니다. 나오고 이게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2017년경부터는 우리나라는 대학이 지방대학 인구 이 소멸로, 지방 소멸로 대학이 문을 닫고 있지만은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이 높은 대학이 미국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이 대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유수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하지 않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자기들 사람 뽑는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런 유수 기업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응시 자격을 줘요. 응시 자격을요. 예? 예. 그만큼 대학이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했을 때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사업 모델들을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수십 년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는 설명이 안 되십니다. 근데도 경제학자들은 그냥 침묵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되려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지금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지금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화까지 잘 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근데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오고 앉아 있다 보니까 지금 초조하면서 이제 이런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생기는 건데요. 경제가 디지털하면서 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 야후입니다. 야후라는 기업이에요. 야후가 95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냥 주가가 뛰어오르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야후 지금 저기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야후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2000년 이후에 넘어가면서 몰락한 다음에 지금은 저기 매각까지 당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거 돼버렸죠. 예? 실종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야후하고 비슷하게 등장한 기업이 대표적인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뭐 지금도 어쨌든 잘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후가 이제 몰락하고 나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게 이제 구글 같은 기업이잖아요. 구글이 그 야후의 검색 서비스를 하청에서 했었던 하청 기업이었습니다. 출발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구글은 이제 거인이 돼버렸죠. 거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구글 모델하고 야후 모델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 세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후는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사업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온라인상에다가 우리 되게 쇼핑몰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에다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했던 사업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오프라인에서 했던 사업을 온라인에다가 그냥 옮겨놓는 정도가 이게 이제 디지털 사업 모델입니다. 소위 닷컴 사업 모델이죠. 사업 모델이라면은 경제의 플랫폼 사업 모델은요. 플랫폼 사업 모델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디지털 상에다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7월 14일인가 그 한국판 저기 전화 시켰다 보니까 제가 깜빡해졌는데, 한국판 저기 뉴딜 정책을 이제 하면서 7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는 대통령 앞에서 직접 이제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발제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형 그 소위 말해서 뉴딜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그랬었죠.
그때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이제 핵심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뭐 지역 균형 뭐 이런 것도 좀 포함하고 이제 일자리 뭐 이런 것도 그랬지만은 양축은 디지털하고 이 그린 생태계. 그 생태계라는 용어를 기재부에서 넣게 된 것도요. 제가 막 지랄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 용어를 안 썼었어요. 안 썼는데 왜 이제 그걸 넣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산자부라든가 기재부 차관들을 만나가지고 경제 정책 이제 뭐 조언 좀 해달라 해서 하면은 그 김동연 부총리가 처음 딱 등장해가지고 내세웠던 이 구호가 뭐였냐면요. 플랫폼 경제 활성화였었어요. 김동연 부총리 딱 그다음에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건데 말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DNA 해가지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DNA라는 게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합성어입니다. DNA요. 그리고 이제 뭐 빅3 해가지고 전통적인 산업들 이런 걸 했는데 같은 말인데 서로가 차별화를 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뭐냐면 이 과거에 디지털 하게 되면 주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 그 부분은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제 뭐 그 이제 산업 전략으로 했던 것들이고 또 그린 산업도 보게 되면 되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들 재포장해가지고 관료들 되게 그렇습니다. 재포장해가지고 다시 내놓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김상조 실장이 나와가지고 김어준이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 한국형 뉴딜이 뭐냐 이렇게 좀 설명 좀 해달라. 그걸 설명하는 게 김상조 실장이니까 말 잘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게 뭐였냐면은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한국형 뉴딜의 이 사업 중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해가지고 스쿨 학교 프로젝트를 딱 이제 거기서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옮기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국에 학교가 한 5천 몇백 개가 있대요. 저는 그 당시에 처음 알았는데 5천 몇 개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됐다 이거예요. 노후화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시 재해야 되는데 스마트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스쿨을. 그게 이제 스마트 스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 이런 때고 이제 또 코비드 이런 것도 가다 보니까는 이것도 좀 그린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스쿨을. 그래서 스쿨의 그린화, 스쿨의 스마트화가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라 이거예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원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설명은 아이가 뭐 잘 했죠. 알아듣기 쉽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제가 나가서 김어준이 저희 직국계 그거에서 좀 평가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린 스마트 스쿨을 보면서 정부의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근대화가 늦어가지고 막 강대국들의 저걸 받고 있는데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소위 엘리트들이 가면서 해외 나가서 문물을 이제 그러니까 견학한다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는 해외 보니까는 학교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슨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벽돌 건물도 있고 근대적인 건물 학교 건물들이 있다 이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서당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던 이런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근대적인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이 되는 거냐? 여전히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맹자왈, 공자왈 하고 앉아있으면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이 되고 산업화가 가능한 거냐. 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비유해서 표현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땅 위에서 살고 있었는데 강이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강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요. 근데 지금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고 있냐? 땅을 막 파가지고 판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물이 안 새게 하려면 콘크리트 쳐야 되겠죠. 소위 그래서 풀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풀장, 인공 풀장이요. 자, 인공 풀장처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수도꼭지 키틀어가지고 물 담았어요. 그럼 이게 강이냐 이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은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은 이런 거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금세 알아듣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진 게 뭐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교육이 없다. 교육도 없고 이게 생태계라는 것은 그런 하드웨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부다. 그냥 일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태계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거기서 생명체들이 자연한 그 주변 환경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계속 재생산되고 확장돼 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요. 진화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사도 계속 진화해 왔듯이요. 계속 산업들이 가면서요. 그러니까 생태계 개념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을 가려면은 저는 산업정책을 오랫동안 또 연구한 사람이라서 산업을 육성하려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곤란하게도 많이 했는데 환자한테 필요한 사람은 마음씨 좋은 의사가 가지고는 안 된다. 실력 있는 의사를 요구한다. 환자는. 마음씨 좋은 의사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씨만 좋아가지고 의사가요. 실력 있는 의사가 된다.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근데 관료들은 되게 정책을 만들 때 보면요. 뭐 전인 정부에서도 만들었던 거 있으니까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현 정부의 칼날 좀 입혀가지고 페이지 수만 많아집니다. 페이지 수만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뭐라는 거를 산자부 차관, 기재부 차관 만나서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 저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내놓은 수십 페이지 정책 보고서가 다 이게 구호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 육성하겠다. 이게 구호라는 얘기입니다. 구호.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사람 육성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0대 신성장 사람 육성하겠다. 이명박 때 17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차별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개수는 느리고 또 거기다 새로운 걸 또 덧붙이고만 이제 그럽니다. 이명박은 17개로 늘리고 플러스 녹색 성장을 하겠다 그러고 박근혜는 19개로 늘리고 창조 경제 육성하겠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성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엄청 투입하는데. 예? 눈먼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진행을 정부 관료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하라는 것은요, 하나 이게 생태계입니다. 저는 이거 디지털 생태계라고 그래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상에서 생태계가 되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일단 글로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이는 게 강제로 모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글로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사회 생태계가 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막 다 이동을 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다 이동했잖아요. 돈도 뭐 글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도시라는 곳이 서양 같은 경우는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됐으니까 도시에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이동이 자원들의 대이동 섞어 자발적인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거기서 가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돈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여러분들 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있어서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가는데 구글을 봐보세요. 우리 검색 서비스 저는 구글 없이 못 살거든요. 구글 나오기 전에는 진짜 엄청나게 이제 맨날 도서관 가가지고 맨날 이 하드카버 페이퍼들 복사하러 다니더라고. 저기 역삼동에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SK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가 가장 사회과학은 가장 저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저널들이 거기 갔는데 거기 맨날 복사하고 대출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 PDF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그 상상이 가능했습니까? 여기 얼마나 편해진 겁니까? 그래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들 너무 편하게 지금 공부하는 거다. 솔직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정보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데 속에서 구글이 굉장히 기여한 게 많아요. 구글 검색을 통해서는 웬만한 자료도 다 구합니다. 근데 구글이 저한테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한테 서비스로 내라가도 저는 그걸 못 끊어요. 저는요.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서비스로 한 달에 한 10달러씩 내라도 저는 못 끊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구글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뭘 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거기 왜 그랬느냐. 맨날 구글 검색하게 하려고 만든 거죠. 뭐. 검색을 통해서 뭘 그랬느냐. 흔적 남기라고 그런 거죠. 뭐. 흔적이 뭐냐. 데이터죠. 데이터인 거예요. 일단 사람들을 그러니까 글로 다 모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야지 새로운 자기 디지털 상에다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다 글로 모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걸 떠올리면 서울역을 떠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서울역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들 거기 막 이렇게 모이고 헤어지고 막 거기 하는 데가 서울역이랑 플랫폼이듯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이트 매일 접속하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상의 공간이 바로 그게 플랫폼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기한테 혜택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이익이나 혜택이나 뭐가 없으면 거기 접속할 일이 없죠.
그 접속을 하면서 그러면 구글은 뭘 생각했느냐? 여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예, 돈 냄새 맡은 애들이 디지털 상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는데 디지털 상에서 돈벌이를 하려면 일단 그러니까 여기다가 많은 자원들을 일단 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세상의 자원들을 다 연결시켜야 되겠다. 자원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죠. 사람을 일단 다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 연결시키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못 시키는 기업들은 다 결국 쇠퇴해요. 야후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야후가 왜 그랬습니까? 메일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 서비스 하면서 유료화를 합니다. 유료화. 고급 영역 많이 주면서. 그럼 사람들이 그럼 떠나게 되죠. 다른 데도 공짜도 많은데 그걸 누가 거기서 그러죠. 사람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가 이거 얘네들은 플랫폼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이유가 떠나게 만들잖아요. 떠나게 만들고 하죠. 우리나라 요기요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아주 이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쥐어 짜잖아요. 예? 이건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하는 사람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되게 먹튀로 그거 하나 이제 구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매각해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먹튀로 이렇게 딱 빠져나가려고 하는 짓이 나고 앉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가들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구글은 뭐냐면 거기서 연결을 하여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연결시켜 이걸 다 모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데이터를 일단 확보하죠. 또 연결을 하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어텐션을 끌어내니까 광고를 어쨌든 운영 수입 정도는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지하는 그러니까 운영 수입 정도는요. 그 다음에 그게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개하면 거기서 멈춰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거기서 목적이 뭐냐면 계속 진화시키는 건데 구글 한번 진화한 거 한번 봐보세요. 구글은 거기서 뭐냐면 데이터 얻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인공지능 기술로 나가죠. 인공지능 기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고 있는 것이 2차 모빌리티 스마트로 가기에는 미래차 쪽으로, 그래서 무인차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연결된 곳에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가치 창출을 하겠다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향을 했던 거고요. 이게 구글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가장 이제 초보적인 사업 모델인 거고, 이걸 한 단계 더 높인 게 애플 사업 모델입니다. 애플 사업 모델이에요. 구글하고 애플하고 여러분들 기업 가치가 한 1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조 달러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거냐? 구글하고 애플하고 1조 달러 차이 나요. 기업 가치가요. 그거를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이해 못하면 이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조 달러면 적은 돈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1조 달러 차이가 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애플에 하면 떠오르는 게 스티브 잡스잖아요. 고인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21세기의 최고의 혁신가로 부르는데 저도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애플 사업 모델이 차별성입니다. 애플은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게 아이팟으로 이제 잠깐 사업을 개선했지만 영업 상황을 개선했지만 본격적인 건 아이폰 만들면서부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폰을 갈 때, 스마트폰을 갈 때, 스마트폰이 바로 뭐냐? 모빌리티의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글로벌 기업가들이 쓰는 표현이 구호가 뭐였냐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한다 이렇게들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의장이 2018년에 청와대 추천받아가지고 자기들 하는 사업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한다고 하면서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 한다면서 했는데 그걸 2018년경이나 얘기를 이제 그 정도 17년경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이게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빌리티의 스마트화예요. 모빌리티 스마트화인데 자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다들 자연스럽게 쓰고 계시는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어떤 폰이었었죠? 코드리스 폰이었습니다. 이동전화기요. 우리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했던 이동전화기요. 스마트폰하고 여러분들 이 무선전화기 코드리스 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코드리스 폰은 전화기입니다, 그냥. 전화기예요. 여전히 단지 이동하며 쓸 수 있을 뿐이지 전화기예요. 전화기는 제조업 제품입니다. 자동차라는 제조업 제품이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은 전화 거는 기능으로 쓰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일부 남아있지만 거기에서 스마트폰의 핵심 내용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의 위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만든 게 이 모빌리티 스마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사회 때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꽁치를 잡았어요. 꽁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리해가지고 먹었어요. 이거 1차 산업이죠. 근데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꽁치를 잡은 걸 가지고 냉장을 해가지고 통조림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2차 가공식품으로 해가지고 제조업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조업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꽁치의 가치는 통조림통 안에 들어가 있는 꽁에서 이 가치 중에서 꽁치가 차지하는 가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치 사슬의 변화가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전화 거는 기능의 그 제조업 제품은 전화기라는 유상은 그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치의 비중에서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러니까는 제조업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라는 것은, 돈과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가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이건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요. 예? 그러면 이게 그 가치의 사슬 체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제조업이라는 제품을 하나의 그러니까는 그 전체 가치에서 한 일부분으로 완전히 위상을 하락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스마트폰이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요? 앱이잖아요. 앱이요. 근데 앱을 그러니까 굉장히 잘 갖춰야지만이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갖출 수 있겠는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혀 나오기 전에 없던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요. 기존에 없던 제품을요. 예? 그런데 앱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가는 데 속에서 경영학책을 다시 써야 될, 경제학이나 경영학책을 다시 써야 될 일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앱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잖아요. 전 세계 70억 넘는 인구가 있고 기업 안에는 그 당시에 애플의 직원이 4만 3천 명뿐이 안 됐었어요. 200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앱이라는 걸 만들려면은 이걸 좋은 앱을 많이 공급받으려면, 장착하려면은 애플 우리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혁명적이냐면요. 경제학이나 경영학 책에서는 기업이라는 것은 폐쇄적인 경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인력이든 기술이든 이거 기업 바깥에서 잘 못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렇죠? 사용 못 하잖아요. 폐쇄적인 경제 조직체입니다. 기업은 뭐냐면은 자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원을 혼자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러니까는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에요. 근데 애플은 뭐냐면은 애플은 가치 창출을 기업 바깥으로 눈을 돌린 거고,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디어로 활용하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동시에 그러니까는 애플은 뭐냐면 구글하고 애플 한번 봐보세요. 구글은 뭐냐면 제조업 제품 이런 거 안 팔죠. 애플은 뭐냐면은 제품이 있죠. 서비스를 하더라도 제품이 다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매력적인 스마트폰을 만들겠는데 앱을 장착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앱을 뭐냐면 관대 속에서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멋진 생태계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애플 생태계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아이디어 쏟아내려고 쏟아내집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돈 나눠갖자. 이익 공유 방식을 간 겁니다. 7대3으로 나눠갖자. 앱 개발자한테 7 갖고 내가 3 갖고 우리가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iOS는 공급해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간단해 보이죠? 당시에 삼성전자가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삼성전자 전무하고요. 자기들 금세 쫓아갈 수 있대.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인기 어플 개발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 43명인가 내가 기억하는데 40몇 명을 채용을 해버리더라고. 직원으로. 지금 웃으시는 분만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요. 이거 채용, 43명이 일반 사람보다는 뛰어나죠. 개발 능력이요. 그런데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몇 개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도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입니다. 예? 애플은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 아이디어 업종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건 제조업체가 아니다. 실제로 공장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공장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할 일이 없으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이건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서비스 업종도 아니에요, 이건요. 물론 그냥 제조업으로 설명 안 되면 나머지 다 서비스로 그렇게 분류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애플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어땠었습니까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연결을 하려면은 PC나 노트북에서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하는 순간에도 연결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any place, anytime 연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의 공간을 확 넓힌 거예요. 연결의 공간을. 즉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그걸 물리적인 영역을 한 단계 완전히 진화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연결 과정에서 구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구글 돈벌이 한 거는 내가 구글링 하는 사람한테 돈 얻어간 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애플은 뭐냐면은 연결하는 동시에 거기서 돈벌이도 한 거예요. 돈벌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모델하고 애플 모델은 다릅니다. 달라요. 애플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애플은 뭐냐면은 연결을 시킨다는 디지털 상에다 연결시킨다는 건 똑같은 생각이었지만은 그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가치 창출도 한 거예요. 가치 창출까지. 더구나 기업 바깥에 있는 기업들이 전통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기업 바깥에 있는 자원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연결시켜서 소위 말해서 가치의 공동 창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co-creation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죠. 소위 협력이고 이익 공유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자본주의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방식이 가치 창출 방식이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잉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애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후에 다 애플 모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버는 뭡니까요? 자동차 있는 사람들한테 자동차 안 쓸 때 그걸 돈벌이 하라. 우리한테 연결해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에어비앤비는 뭐예요? 네 주거 공간 중에서 안 쓰는 공간을 우리한테 연결해가지고 돈 벌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애플하고 얘네들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애플은 뭐냐면은 기존에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앱이라는 건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운송 서비스, 숙박 서비스 이거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통 산업하고요. 근데 애플은 갈등을 하나도 유발 안 한 거죠. 앱을 만드는데 무슨 기존에 충돌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뜻은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그러니까 우버 모델 베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끄럽게 그냥 이 갈등만 일으키고 택시 업체들하고 갈등 일으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유가 우리나라 사업가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가들 수준이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애플이 나오면서 애플이 이 연결을 그러니까 연결의 그 디지털 상의 연결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장착시킨 거예요. 진화시킨 겁니다. 그 연결이 되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데이터가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지금들 다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열풍 불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10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한번 여러분들 검색들 해보세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서들 나오는 게 2010년경부터. 2010년부터 인공지능이 실용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인공지능은 결국 뭐냐면 실수율을 줄이는 겁니다. 실수율을 줄이려면은 데이터가 절대적인 겁니다. 데이터 확보가요. 안정적인 확보가. 그러니까 2010년경부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2010년 이후를 가지고 세대를 분류할 때 일부 새로운 세대 신조어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약정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알파 세대라고 분류하는데 2010년경 이후로 하는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 세대인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가 2010년경부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니까는 사물에다가 인공지능을 결합시킨 게 바로 뭡니까요? 예? IoT인데 AIoT죠. 사물의 지능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과 사물 다 연결되는 초연결이란 말이 그 당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초연결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온 이유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슬슬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혁명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연결된다는 건 데이터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데이터 혁명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혁명을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카카오의 김범수 시장이 얘기인데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2018년 10월 달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요. 김범수 의장이. 그때 뭐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신문 기사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DT 시대가 도래했다. DT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상은 데이터가 먹여 살릴 거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데이터 시대는 이미 그러니까 20년 전에 일어났는데 무슨 진짜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DT 혁명을 얘기하고 DT 시대를 얘기하고 앉아있냐. DT로 데이터를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선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카카오가 이렇게 저는 카카오 처음 나왔을 때요. 아, 우리나라도 드디어 플랫폼을 이해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랬었어요. 카카오톡 나왔을 때요. 근데 웬걸 지나면서 보니까는 그냥 전통적인 기업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초연결 세계가 도래하고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가보면요.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금융위기 일어난 다음에 미국 월가에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기업들 아실 거예요. 1%대 99%, 1대 99%예요. 상위 1%가 그러니까 부와 성장을 독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호랑이 담배꽁초 칠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저기 지금 그린 색깔로 막대기 있는 게 2013년경 되는 건데 2013년 이후에 보면 0.1%의 자산 비중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해요. 0.1%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데는 누구냐? 소수점 5개짜리 내려간 0.00001%입니다.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99가 이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라 이거예요. 네? 이게 팬데믹 이후에는 더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팬데믹 이후에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0.0001%예요. 소수점 5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소수 몇백 명이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이라는 이런 표현이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유행되는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플랫폼화가 안 돼도 초양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 로봇 도입 속도가 세계 1위거든요. 완전히 이게 일자리 환경을 완전 박살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노동력이 로봇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화 기술이잖아요. 현재의 자동화 기술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갖고 있는 숙련도가요. 그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한 26명인가 공대 교수들이 무슨 시간의 격차 무슨 이런 책 하나 쓴 적 있었죠. 그때 하나 책에 보니까 예를 든 게 서해대교 인천공항에 서해대교 짓는데 서해대교를 설계한 사람을 설계를 예국기업한테 맡겼다는 일이 나와요. 그 대교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계 능력이 없느냐? 왜 없겠어요? 한강 대리를 몇십 개를 다 만들었는데. 근데 왜 그걸 예국기업한테 맡겼겠습니까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바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거 이제 대규모 다리를 만드는 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강하고 또 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응 능력이 뭔가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거는 잘 하는데 새로운 걸 하는 건데 미덥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흔히 암묵지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맡긴 거예요. 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서해대교 설계하는 것은 로봇이 못 하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로봇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기술이 우리보다 더 발전한 선진 국가들이 로봇 도입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늦는 이유가 노동력의 숙련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기 굉장히 쉬운 숙련도인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이게 일자리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이거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너무 높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초양극화가 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노동력들이 갈수록 특히 젊은 노동력일수록 지금 AI 명령 체계의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매일 젊은 친구들이 이 배달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갈 때 그 일거리 오는 거 안 오는 거 체크하는 거잖아요. 체크하는데 이거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AI가 다 주는 거예요. AI가요. AI 밑에 노동력이 있는 겁니다. 이미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20, 30대가 지금 AI 명령 체계 속에 편제된 이런 노동력을 전락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AI 기술이 가면서 여러분들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2009년경까지는요. 이 기업의 주가 가치가 안 올라갔습니다. 2000년경하고 비슷해요. 갑자기 2010년, 9년 이후부터 확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 덕이에요. 그걸로 전통적인 유통업체들 다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또 한편 재미 본 게 뭐냐면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에서요. 금융업이 핀테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빨리 해달라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금융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인공지능 결과인 겁니다. 하여간 뭐 그 얘기는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가 그러고 난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구글 같은 경우 2012년, 애플 같은 경우도 한 2013년부터요. 정체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떨어지냐면요.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또 만들든지, 예? 아니면 그러니까 주변 사업을 확장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스마트한 목적은 뭐냐면 솔루션에 있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솔루션을 찾겠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솔루션은 뭐냐? 새로운 돈벌이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확보한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권을 찾겠다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플랫폼 영역 확장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컨드 모빌리티 스마트화죠. 그게 바로 미래차죠. 미래차라는 게 커넥티드카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도 모빌리티잖아요.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건데 전화기를 했다면 이번 두 번째는 자동차를 스마트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는 뭐냐? 그냥 디지털 상에다 모든 걸 다 때려 넣겠다 이거. 다 집어 넣겠다는 겁니다. 그거 플랫폼이에요, 그것도요. 플랫폼인 거예요. 되게 거기다 끄집어내려니까는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해야 됐다 하니까 게임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MS가 최근에 게임 업체 이렇게 인수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일단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되거든요. 담아야 되거든. 이 플랫폼 경쟁이에요. 누가 더 그러니까는 플랫폼 사이즈를 키울 것이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이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구글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바이두가 있잖아요. 중국에 여러분들 아마존, 알리바바 있잖아요. 중국에 페이스북, 텐센트 있잖아요.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과 거의 맞짱 뜹니다. 예?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지네들 쭉 앞에 가고 중국은 모방해서 쫓아왔는데 미국이 거기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하고 미래차의 핵심 분야가 5G라든가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그냥 화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기업을 손본 거예요. 화웨이를요. 예? 지금 그 전쟁도 계속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한테 반도체 이쪽으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미국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편에 쓰라고 하는 거고. 미래차라는 건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하고 그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플랫폼 구축, 새로운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플랫폼 경쟁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미국이 혁신이 정체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전환을 이해하려면은 플랫폼이라는 건 새로운 생태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플랫폼 경제로 우리는 전환을 못합니다. 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새로운 생태계라는 건 그 생태계에 맞는 그 생태계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강에 사는 사람하고 강 문명하고 육지 문명하고 틀리듯이 사막 문명하고 틀리듯이요. 예? 거기에 지원하는 관련이 있는 게 바로 기술적인 문명들이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 양식들을 만들어내는 게 문화입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농업사회하고 우리가 산업사회가 문명과 문화가 다르듯이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제도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육제대, 금융 시스템 다 달라집니다. 정치 시스템 다 달라져요. 다르잖아요, 실제로요. 산업사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정치 제도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태계 전환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압축을 한 게 디지털 생태계라는 세계를 그한 게 저는 이제 이타자의 세계다. 이게 이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만드는 용어인데 이타자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만들어줘가지고 내 이익을 만드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디지털 생태계가 과거의 제조업 산업사회 때는 뭐냐면 자기 혼자 잘하면 됐었어요. 자기 혼자. 그래서 우리가 자조, 성실, 근면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랬던 건데
그러면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문화도 다르고 거기에 사회 질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사람도 달라야 된다. 특히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뭐냐면 구글은 애플보다 먼저 출발했지만은 애플이 또 한 단계 앞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뒤이어서 이제 구글이 쫓아가는 게 뭡니까? 자기들도 모빌리티 스마트 하겠다 해가지고 자동차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뛰어든 거예요. 예? 자동차로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동안에 그걸 못할 때는 뭡니까? 주변 사업으로 확장을 해나간 거죠. 근데 주로 구글 사업바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인수를 한 거예요.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모토로라 인수해서 구글폰하고 뭐 다른 회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애플은 뭐냐면 근데 지가 제품 만들면서 같이 그래서 디지털 했으니까 한 단계 더 가면 그러다 $1조 가치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2차 세컨드 그러니까는 소위 모빌리티 스마트워를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미래차를 가지고 지금요. 경쟁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이런 애들은 뭐냐면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요. 예? 저희 MS라 이런 애들은요. 그러니까요.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태계를 보게 되면요. 미래차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AI 기술 반드시 필요하죠. 차량 공유 서비스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부도 이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게 전통적인 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보게 되면 렌트카 사업이에요. 근데 렌트카 사업은 돈 못 벌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유수의 빅메이커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 다 진출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쉽게 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 차량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집에요. 그 차는 뭐냐면 그게 만약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차를 쓸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율주행차라는 건 뭐예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는 지가 운전 안 하고 스마트폰처럼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듯이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 앱도 쓰고 인터넷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안에서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거기 흔적이 남잖아요.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거를 자기 차로 마이카로 쓰게 되면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차량 공유 서비스로 하게 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용하잖아요. 한 차를요.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플랫폼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 접속할 일 있어요? 홈페이지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래서 몰락을 한 겁니다. 21세기 들어서 몰락한 이유가 그 제조업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을 못해서 몰락한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가 여전히 플랫폼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 누가 접속할 일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진출하겠다고 지금 하고 떠든 지가 몇 년 됐죠. 인공지능 기술 하려면은 빅데이터 확보가 절대적인데 빅데이터 확보하려면 자신이 플랫폼을 변해야 돼요. 근데 자신은 플랫폼을 이해를 못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외국 기업 인수로 방식으로 하죠. 과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도 이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봐보세요. 이 미래차와 관련된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전기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는 게 AI 기술, 그 다음에 뭐 5G 이런 것들이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OS, 소프트웨어죠. 각 쓰는 데마다 소프트웨어가 다 틀리니까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도체, 2차 전지, 이 정도, 예? 5G 뭐 이 정도인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한국형 뉴딜에 있어서 하드웨어 중심의 우리는 이게 제조업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해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외국이 만드는 플랫폼에 가서 일을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은 이걸 대충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기술들은 확보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싸게 확보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다 기업들은 있잖아요. 이 관련된 기업들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쪽이 없는 거예요. 이쪽이 없는 겁니다. 미국도요. 막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건 핵심인 거거든요. 데이터도 엄청 확보했어. 구글, 애플 엄청난 데이터 확보 플랫폼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미국 대학이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 대학이라니까 버림받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인간형이요.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인간.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가고 있는 게요. 자, 그래서 제가 부른 게 이 구글의 이게 재무제표인데요. 저 밑에 보게 되면 오퍼레이팅 인컴, 제가 토탈 레비뉴 총 수입인 거고, 오퍼레이팅 인컴이 영업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가로 안의 수치는 영업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구글의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얻어 배출하는 게 있어요. 얻어 배출하는 게 뭐냐면 신수익 사업을 찾는 사업이야. 미래 먹거리 사업이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단위도 11억 달러, 14억 달러 정도로. 여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변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치르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초기 창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구글이 옛날에 자기들이 창업했을 때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덩치 커지고 나서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했었던 전통적인 재벌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으로요. 독점 재벌 기업으로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다 보니까는 어떤 놈들이 채용해야지 좀 자기들한테 돈벌이가 되겠는가. 이걸 막 연구들을 해요.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가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네가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 조건이. 흥미 없는 놈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잘하는 놈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버드는 아니라 할아버지 나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협업 능력.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런데 흥미는 왜 그런 겁니까요? 이 사업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자원이 뭐냐면요. 전통적인 경제학 책에서는 3대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예요.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게 과거 저희 때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우회 대리라든가 과장님한테 업무를 배우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습득해가지고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신입사원 뽑는 이유가 기업이 뽑는 이유는요. 기존 사업 이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 찾아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돈벌이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젬병입니다. 학생들 제가 수십 년 가르치면서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과제를 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요. 근데 네가 스스로 과제 찾아서 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당혹스러워하죠. 아주 당혹스러워합니다. 노는 것도 어느 때부터 10대 때부터 노는 걸 멈추게 놓으니까 놀지도 몰라요. 시간 많아도. 예?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저거잖아요. 제가 큰애가 딸아이가 30대 중반 넘어가는 딸애가 있는데 얘가 미대를 가는데 옛날에 경험했던 건데 그것도 한 20년 전, 아니 20년은 안 됐군요. 20년 거의 다 돼가네요. 미대 가는데 지 엄마가 데리고 미술학원을 갔는데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술학원 원장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애 어느 데 보낼 거니? 서울대, 홍대, 이대 어디 보낼 거냐고 그렇게 그거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된대. 왜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은 시간을 하려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듯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요. 저는 애들한테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제가 이제 학과에서 제일 원로인데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 칼라를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사람들은 다 칼라가 틀리다. 근데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오히려 차이가 있으면 오히려 왕따시키고 막 이런 문화잖아요. 학교의 교육 현장의 문화가요. 예? 근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디어는 차이가 중요한데 차이가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아이가 이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흥미가 없는 사람한테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9 to 5 출근시켜가지고 억지로 앉아가지고 기업이 출근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사의 여러분들 경영학적 상사의 역할이 뭐냐면 감시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직장에다가 출근시켜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학적이에요. 근데 흥미가 있으면은 흥미 있는 사람은 퇴근하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고 9 to 5 이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재택근무도 가능한 거예요. 기술만 뒷받침되면은요. 예? 흥미 있는 사람한테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흥미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기술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엔지니어일 필요는 없다 이거야. 하지만 어떤 기술이 지금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흥미 있는 사람이 첫 번째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찾아냈는데 그 찾아낸 것을 이제 그러니까 사업화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예, 우리 기술 융합화 복합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걸 옛날에 2000년대 초에는 그 약장사들이 무슨 머리가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멀티플레이형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진짜 약장사들 편하게 얘기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사에 살면은 박사학위 한 열 몇 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박사학위 하나 갖기도 힘든데 열 몇 개를 가지려면 사람 다 죽지요 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할 수 없는 거를 한다는 얘기 뭐냐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풀어야죠. 뭐 결국은요. 혼자 잘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경쟁하고 갈수록 친구들을 밟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이나 애플이 그래 하는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산업의 속성이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에는 제조업은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 이랬었는데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다 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솔루션형 인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약장사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이 약장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개의 C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싱킹.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이게 뭡니까?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지 뭘. 다른 거 찾아내야 되니까.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C, 그 다음에 코어퍼레이션 C.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되니까는 소통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얘들은 실용적이다 보니까는 기술의 속성을 되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능동성과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누가 자기 혼자 있다고 해서 누가 자기한테 찾아오냐 이거예요. 지가 스스로 찾아내고. 그래서 젊은 애들 되게 창업에 성공하는 애들 보게 되면요. 디지털 상에서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글로벌 저기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창업하고 그래요 요즘에요. 똑똑한 애들은요. 걔네들이 뭐 이 이론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일자리 변화를 한 80년대 이후에 4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미국의 일자리 변화를 보게 되면요. 80년대는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육체 업무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IT 혁명이 일어난다면은 뭐냐면은 화이트 칼라의 반복적인 업무. 화이트 칼라가 수행하는데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해서 소프트웨어로 다 이제 대체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인공지능 나오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을 하면서 사람이 적게 필요하니까 또 이제 충격받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나오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양한 또 이제 소위 많은 업무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4단계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에서 들었겠지만은 뭐 퇴사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재구상. 사람들이 되게 이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연령층들을 조사해보면요. 몇 세들이 되게 가냐면요. 30세에서 45세 사이가 대규모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나이 어리거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적응을 못해서는 하고, 예? 30세에서 45세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업주가 자기 신한테 공감을 못한다. 공감을 못하고, 공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좀 더 자기가, 자기 관심 있는 걸 하고 싶다 이거예요. 관심 있는 걸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고용주들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벌써 보니까 뭐 임금도 올려주겠다고 유혹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재택근무하고 싶다 이거예요. 페이 좀 줄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줄어도 상관없는데 재택근무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조건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8월 달에 팬데믹 하면서 복귀를 하면서 한 43% 정도가 재택근무 가능하게 안 하면 떠날 준비하겠다. 떠나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런 조사하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택근무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한 10년 전부터 노동운동 했던 친구나 선배들,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강연 가고 그러면요. 야, 노동운동은 사양 사업이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양 사업이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 탄광 노동운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양 사업이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가 노동운동을 organized labor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조직 노동이에요. 조직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재택근무하게 되면요, 노동력 조직하는 거 이게 물 건너간 거예요. 예? 물 건너간 겁니다. 노동과 고용관계 굉장히 유연해져요. 기업 조직도 유연해지고요. 예? 유연해지는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노동력으로 그냥 AI 지배받으면서 사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요. 예? 자기 능력이 좀 뒷받침되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런 프리랜서 같은 식의 전통적으로 뭐 이게 더 자기한테는 편한 거고 지금 뭐냐면 저는 이제 자율노동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봐요. 자율노동. 자율노동만 가능하면요 기업들도 구글이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런 실험을 하는데 뭐냐면은 출근할 필요 없다 이거야. 출근 시간도 근무 시간도 필요 없다 이거야. 9 to 5 필요 없다 이거야. 중간에 쉬는 것도 네가 알아서 쉬어라 이거야. 예? 왜 그러냐면요. 책상 위에 앉아있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책하면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책하는 건 노는 거로 취급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율노동, 그 노동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그걸 원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용관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지금 보게 되면 완전히 시대 부적응자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어느 동아일보가 이런 게 있더라고. 찾다 보니까요. 한국 뭐 M4 세대, 중국 탕핑족, 뭐 오야가차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무슨 뭐 저기 코로나 6기 이유입니까? 이거 옛날부터 있었었지 이미. 예?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력은 높은데 그러니까 이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다 위기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는 뭐냐면은 소위 일거리 만드는 게 그거 하는데 산업이라는 게 나을 산자에다가 일업자입니다. 일거리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이후의 사회를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뭐냐면 새로운 수익사업 못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반도체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는데 스마트폰은 이 포화 상태 지난 지 오래됐고 기기 제조는요.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언제 때 사업입니까? 이게요. 예? 이거 가지고 평생 어떻게 먹고 산다고 보장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이 생태계 그림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필요 없는 건 안 가져도 돼요. 우리가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갖는 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차 생태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지금 플랫폼화도 해야 되고 경제를 하면서 뭐냐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후발주자지만은 그러니까는 선발주자가 갔던 것을 참고사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핵심적인 거라 이겁니다. 근데 교육이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요. 인공지능 기술 시대 속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답,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의미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사건 수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요? 기존의 판례를 찾는 겁니다. 그 비싼 판례를요. 그 판례 찾는 거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 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현장의 교육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전히 정해져 있는 답, 기존에 있는 답들을 누가 빨리 습득하느냐. 이거 아이들 뭐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선행학습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거 누가 빨리 하느냐에 있어서 미리 그러니까 좀 나눠서 좀 덜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교육은 완전히 사망 선고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모처럼 살기 싫고 요즘 아이들 다 그렇죠. 부모처럼 살기 싫죠. 근데 부모보다 학력도 높아. 근데 부모만큼도 못 살아. 예?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이에요. 이런 세대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선생님들부터 더 잘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그러니까 자율노동이 가능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율노동이 가능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의 속성에 맞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없는 문제, 기업은 미래 수익 사업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지방 소멸, 지역 소멸하고 청년 일자리,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 이겁니다.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제가 뭐 안 원장님 계시지만 울산에 제가 몇 차례 강연 가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울산이 10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인구가요. 근데 그게 100만 명 무너질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울산만 하더라도 제조업체가 많이 있는 데잖아요. 고양이 100만 명이 넘었죠. 고양시가 경기도.
근데 100만 명이 무너질까봐 지금 걱정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울산마저 제조업체가 많은 데잖아요. 근데 제조업체 안 간다 이거예요, 젊은 애들이요. 저는 그 제조업체 안 가는 거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젊었을 때, 저희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보게 되면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예? 부모가 올라와서 자취방에 와가지고 너 공부 안 할 거면 내려와서 똥찌개나 지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싫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농사 짓기 싫어했잖아요. 우리 그때 뭐냐면 70년대는 되게 보게 되면 뭐 이건 국제 통상이 뭐 이런 쪽으로 관심들을 갖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젊은 사람은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조업하기 싫어한다고 관심 없다고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기술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젊은 애들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방은 바로 뭐냐? 전통적인 산업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예? 전통 산업에 완전히 묶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거기 떠나겠다는 건데, 예?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방이 갖고 있는 유산은 우리가 20세기 유산, 우리가 뭐 좋은 유산이죠. 20세기 유산으로 전통 산업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과도기 위해서는 21세기 칼날을 입혀야 된다. 21세기 칼날을 입혀야 된다. 우리가 가장 강한 경쟁력이 뭐냐? 최근에 뜨듯이 K문화입니다. K문화예요. K문화. 이게 그러니까 지금 K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70년생 전후하고 90년대생 이후가 지금 이게 결합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대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K문화를 그러니까 전통산업에다 입혀야 되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고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좀. 예? 지방의 제조업체 사장님들한테 제가 그래요. 제발 고용하려고 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한테. 얘네들 사업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당신들 제조업 제품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 판로가 지금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매출이 안 느는 거 아니냐. 시장하는 거. 이거를 가려면 결국 뭐냐. 이거를 판로 넓히려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난해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약진을 했어요. 갑자기요. 자국보다 굉장히 약진하고. 그 이유가 중소기업 제품이 갑자기 경쟁력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이미지 개선으로 덩달아서 가고 앉는 거예요. K문화로. 오징어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라면 수출 잘 되고 뭐 추리닝 장사 잘 되고 뭐 이러는 것처럼요. 네? 그러면 이 속에서 저는 지역사회와 경제를 플랫폼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는 우리나라 역사가 깊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형 지식재산이 많은 나라예요. 이걸 NFT화 시켜라. 네? 하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하려면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 합니다. 그 지방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21세기 칼날을 전통적인 산업에 덧붙이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자기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 이재명 후보에게는 경제 기본권들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고 해결해가지고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어봤자 별게 없잖아요. 30살 넘어가면서 초조해 있지만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걔네들도 뭐냐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고요. 그 하고 싶은 거를 풀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제가 플랫폼화 되는 것은 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봐요. 왜? 우리가 과거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갔듯이, 예? 갔듯이요. 근데 다시 지금은 이제 뭐냐면 플랫폼화 된다면은 지방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플랫폼화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이 이제 과도기적인 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플랫폼을 만들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서 사는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이 만드는 거대한 플랫폼의 하나에 들어가서 한 부분으로 자기들은 역할을 하는 거. 그 정도가 자기들이 하는 최선 저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때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숙박 공유 플랫폼, 차량 공유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관련 산업들을 뭐 이렇게 규제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방송 나가서. 왜 우리는 그런 걸 하게 되면 그 뒷사거리를 하려고 그러냐. 왜 우리나라 젊은 애들한테서는 그 사업 모델 자체가 안 나오냐. 머릿속에서. 최초의 그 사업 모델들이 안 나오냐를 좀 생각 좀 해라. 고민 좀 해달라. 정책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그 문제가 교육 문제라 이겁니다.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은 초중고등학교 때 언제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고 창업하라고 지금 막 대학교 갑자기 와가지고 창업하라고 그랬더니 막 언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음식점이라고 하고 앉았고 그러죠. 카페나 하려고 하고 그러죠.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가르쳤어요? 언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아이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21세기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애들이 관심 있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이쪽에 아이들이 적응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교육이 별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